네, 박경영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이 학자금 부채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네. 미국 전국의 학자금 부채 규모가 1조 5천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제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잘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어느 네. 정도입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1조 5,200억 달러입니다. 어허. 그런데 이 대학 졸업장을 딴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한 사람당 평균 35,000달러의 학자금 빚을 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난 10년간 무려 3배나 늘어난 규모인데요. 네. 이로써 학자금 대출이 이 자동차 론 그리고 또 크레딧 카드 부채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학자금 대출 규모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거는요. 네. 그만큼 대학교 등록금이 비싸졌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 1990년대를 보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절반도 채 안 되는 학생들만 대학에 입학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 4년제 사립대학 등록금이 매년 평균 9,340달러였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요, 이제 고등학교 졸업생 70% 이상이 대학에 들어가고 있고요. 아하. 그리고 보통 사립대학 등록금은 평균 매년 35,000달러 정도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2016년 졸업생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한 명당 37,000달러의 학자금을 대출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러다 보니 학자금 대출 규모가 1990년대와 비교하면 확실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1990년대와 비교하면 그렇지만은 네. 최근 몇 년을 보면은 그렇게 학자금 대출액이 오히려 줄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2010년에서 2011학년도 이후를 보면 얘기가 달라져요. 아하. 이 기간 학자금 부채 전체 규모는 5천억 달러가 늘었지만요. 아하. 실제로 학자금을 대출한 그 금액은 같은 기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요? 네, 보니까는 이제 부채를 기한 안에 상환하지 못해서 이자가 그만큼 늘어난 이자가 거예요. 늘어났다. 네. 네, 또 네. 부채 경감 프로그램도 시행이 됐는데요. 이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이제 학자금 부채 규모를 늘렸다는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이 말은 즉슨 최근 몇 년에는 이제 학자금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늘거나 아니면 학자금 대출 규모가 늘어났다기보다는 그만큼 부채를 갚지 못하고 그 학자금 부채에 좀 시달리는 그런 주민들이 더 늘어난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네. 그러면 대학 등록금 외에 이제 생활비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들을 예로 들어서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네, 이제 등록금이 좀 비싸기로 유명한 대학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하버드대, 스탠퍼드대, 아니면 예일 같은 그런 사립대들 졸업을 4년 안에 한다고 했을 때 등록금과 주거비, 교재비 등 해서 25만 달러 이상이 듭니다. 네. 워낙 이제는 여기는 등록금이 비싸고 생활비가 비싸니까 그렇다 쳐도요. 공립대학들 역시 뭐 학생들이 집에서 통학한다고 해도 보통 5만 달러 이상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한 조사에 따르면 학생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대학 다니기 위해서 필요한 돈 거의 모든 돈을 또는 대부분을 이제 대출을 받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학자금 대출 한 10년 안에 상환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20대 중반에 대학 졸업하고 나면 한 30대 중반에는 다 갚는다. 네. 이게 보통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30대 중반을 넘겨도 학자금 대출을 다 못 갚아서 허덕이는 주민들이 상당수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전과 달리 그렇게 학자금 대출 못 갚는 이유는 뭐예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어볼 수 있는데요. 우선 하나는 이 부채 상환 조정으로 해서 매년 내야 하는 최저 상환금은 낮아졌는데 그러니까 원금은 매달 내는 돈이 낮아졌다. 네, 매달 네네. 내야 하는 돈은 낮아졌는데 이율은 인하가 되지 않아서 아하. 사실상 그러니까 이율은 그대로 조금씩 내는 대신에 이자는 그대로인데 네, 더 오랫동안 그만큼의 이자를 더 많이 갚아야 되는 거예요. 네. 아하. 그래서 단기적인 부담은 줄어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원금 매달 조금씩 내는 돈은 줄었기 때문에 좋은데 그만큼 내는 기간이 길어졌으니까 그만큼 이자가 더 많아졌다. 네, 이런 맞습니다. 얘기네. 그러니까 장기적인 부담은 훨씬 더 늘어나게 되고요. 네, 네. 또 일시적으로 상환을 중지시키거나 상환 금액을 줄이려는 제도가 시행이 됐는데 근데 뭐 직장을 만약에 못 가졌다 했을 때 학자금 갚는 걸 잠시 중단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이자를 더 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만 달러를 빌렸다고 하면 첫 3년 동안 상환을 유예한다 했을 때 네. 6,742달러의 이자를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상환 유예가 결코 이제 채무 불이행을 막는 게 아니라 다만 그냥 조금 늦춰줄 뿐이다 이런 지적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연방정부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는 분들은 뭐 해당이 안 되겠지만 민간 대출업체에서 학자금을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네. 연간 이자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 때문에 또 그 대출금을 못 갚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맞습니다. 예. 거기다가 요즘 금리가 잇따라 지금 인상되고 인상되고 있잖아요. 있죠. 그러다 보니까 몇 년 전 만약 민간 대출업체에서 변동 금리로 이제 빌렸다 하면은 금리가 그 당시에는 9.4%였는데 지금은 11%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24,000달러를 빌렸다 하면 매달 171달러씩 18,000달러를 넘는 돈을 냈어도 여전히 갚아야 할 돈이 24,000달러. 그러니까 처음에 그 빌린 돈 그대로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점점 채무 불이행에 빠지는 사람들은 늘어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브루킹스 연구소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오는 2023년까지 이 학자금 대출을 받은 최대 40%가 디폴트, 채무 불이행에 빠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5년 안에 학자금 대출 받은 10명 중에 4명 꼴이 이 채무 불이행에 빠지게 된다는 얘긴데요. 네. 실제로 이 밀레니얼 세대 상당수가 부를 축적하기도 전에 파산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전체적인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게요. 그렇죠. 네. 네, 채무 불이행 빠지면 일단 크레딧 스코어가 많이 낮아지게 되죠. 자동차 론 받기 힘들어지죠. 아파트 렌트할 때도 이 크레딧 다 따지니까 렌트조차도 하기 힘들어지고요. 네. 유틸리티, 심지어 휴대전화 계약도 어려워지고요. 아하.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 상당수가 결혼과 출산을 늦추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또한 주택 구입 역시 영향을 받게 되는데 학자금 부채 때문에 다운페이 모으기 힘든 건 물론이고요. 이 대출 업체가 요구하는 소득 대비 부채 비율 기준을 맞추는 곳조차 어려워졌습니다.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미국 경제 전체의 위협적인 수준이다 해서 지금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예. 어떻게 끊어요? 공부는 해야 되겠고. 그래 대책 마련이 그래서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걱정이 있다지 많은 않습니까? 거죠. 네. 박경윤 기자는 지금 학자금 대출해서 빚 갚는 거 있어요? 아니 없습니다. 부모님한테 감사하십시오. 네. 네. 이거 정말 젊은이들 공부하기도 힘들어지겠고 말이죠. 이거 참 걱정이네요. 앞으로 맞습니다. 이 장래가 말입니다. 네. 네, 제 주변만 보더라도 아직까지도 이 학자금 대출 받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만은 좀 씁쓸한 소식이었네요. 네. 박경윤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